자폐 치료하면 보통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아마 고친다거나 개선한다 같은 말들이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생각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폐 치료의 패러다임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그냥 하면 좋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도덕적 의무에 가까운 건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자폐인 옹호가 짐 싱클레어의 이 말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이죠. 우리가 자폐를 그냥 고쳐야 할 문제로만 보는 순간 한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진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행동을 교정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인 거죠.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고치려고만 했을까요? 그 시각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을까요?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예전의 치료 방식이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시작됐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예전 치료의 목표는 딱 한마디로 정상이었습니다. 자폐인을 있는 그대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회가 딱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틀에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자폐적인 행동들을 막 줄이고 없애서 소위 신경 전형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최대한 비슷해 보이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손을 흔드는 스티밍 같은 행동, 이거 못하게 했고요. 눈 마주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억지로 쳐다보라고 강요받았죠. 자기 표정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표정을 짓는 일종의 가면에 쓰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말로 하는 소통 말고 다른 방식들은 다 무시당했고 장난감을 일렬로 쫙 늘어놓는 자기만의 놀이 방식은 쓸모없다면서 고쳐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그 아이들에게는 세상을 이해하고 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아주 절실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말 생각의 혁명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요.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그 혁명의 중심에는 바로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나 행동의 차이를 병이나 고쳐야 할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인종이나 성별, 문화가 다 다른 것처럼 뇌의 다름도 그냥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다양성 중 하나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경 다양성은 자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ADHD도 그렇고요. 숫자를 보면 색깔이 떠오르는 공감각이나 여러 학습 장애들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뇌는 세상을 다르게 경험하는 거지 틀리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죠. 자, 이런 관점의 변화. 이게 그냥 뭐 최신 유행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치료사들이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바로 윤리적인 의무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행복, 즉 웰빙을 정의할 권리가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걸까요? 치료사? 아니면 사회? 그것도 아니면 바로 그 사람 자신일까요? 이 질문 하나가 치료 현장의 모든 권력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 윤리적 원칙은 바로 웰빙의 주인을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라는 게 문제 행동이 그냥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사람마다 자기한테 딱 맞는 옷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각 개인이 자신의 필요와 환경 안에서 가장 편안한 지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게 진짜 웰빙입니다. 기준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사람을 바꾸는 대신 환경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바꾸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없애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시끄러워서 힘들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한테 참아라 할 게 아니라 조용한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는 거예요. 목표는 모든 사람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자유와 선택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그들만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한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의미를 만들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왼손잡이 아이한테 억지로 오른손 쓰라고 강요하는 거요. 자폐인에게 그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바꾸려고 강요하는 건 바로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세상을 경험하고 의미를 찾아나가는 자기만의 소중한 도구를 그냥 빼앗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관점에서 봤을 때 예전에 가장 흔하게 쓰였던 치료법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한 치료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걸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폐아동을 위한 치료법 하면 가장 많이들 들어보셨을 게 바로 응용행동분석, 줄여서 ABA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방법은 쉽게 말해 보상을 주면서 행동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오랫동안 이 분야의 거의 골드 스탠다드, 그러니까 최고 표준처럼 여겨져 왔어요. 하지만 이 최고 표준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당사자들의 아주 깊은 우려와 비판이 숨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ABA가 아이의 진짜 행복보다는 그냥 말 잘 듣는 아이를 만드는 데만 집중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남들하고 똑같이 보이려고 억지로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회적 가면을 계속 쓰다 보면 결국 모든 에너지가 다 타버리는 자폐 번아웃 상태가 온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의지가 계속 묵살당하다 보면 어차피 내가 해봤자 안 될 거야 하고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트라우마, 그러니까 PTSD 증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그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신경 다양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치료는 실제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한눈에 보여주네요. 아까 말했던 스티밍 행동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왼쪽, 옛날 방식은 그냥 그거 하지 마! 멈춰!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른쪽의 새로운 방식은 어때요? 스티밍을 감정을 조절하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꼭 필요한 도구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못하게 막는 억제가 아니라 그걸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이 되는 거죠. 문제 행동에서 필수 도구로. 이 관점의 전환이 확실히 느껴지시죠? 이 표가 정말 중요한 게 이건 그냥 치료 기술이 바뀌었다는 걸 넘어서요. 치료사와 아이의 관계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아이가 힘들 때 무시하고 하기 싫은 걸 강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다면요. 이제는 함께 감정을 조절하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방식을 인정합니다. 아이가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멜트다운이 오면 외면하는 게 아니라 같이 진정할 방법을 찾고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손을 억지로 끌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놀이 방식을 그대로 존중해줘요. 보상을 줘서 억지로 따르게 하는 대신에 아이가 싫어요라고 말하는 걸 존중해주고요. 눈을 맞추라고 강요하는 대신에 그 아이가 하는 모든 형태의 소통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통제에서 협력으로의 전환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미래를 위한 핵심 원칙들을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결국 모든 것의 핵심은 딱 두 단어, 존중과 경청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째, 그 사람의 뇌, 그 신경을 그대로 존중하세요. 그냥 자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둘째, 그들에게 직접 들으세요. 그 행동 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려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셋째, 행동을 다시 보세요. 말 안 듣는 애가 아니라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구나 하고요. 넷째, 과제를 끝내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이 편안한 걸 우선하세요. 다섯째, 자기 몸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권리를 존중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말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소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반응해 주세요.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치료의 역할이 이제는 한 사람을 바꾸는 것에서 그 사람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환경과 우리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수용하고 이해하는 문화를 만드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로운 목표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건 단지 치료사들만의 숙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사람을 고치려고 드는 시선을 거두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